먼저 노동법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동법이 뭐길래 따로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회사와 직원 근로자 사이의 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지만 노동법은 이 관계를 특별히 규율하는 법 영역이에요. 왜 특별히 다루냐 하면 회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는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회사는 채용 권한과 경제력을 쥐고 있으니 계약상 지위가 근로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어요. 국가가 가만 놔두면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해질 수 있으니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노동법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는 지켜라 하는 최저 기준을 만들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법이죠. 노동법에는 크게 두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개별적 노동관계법, 다른 하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입니다.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개인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이에 속합니다. 노동법 1과목에서는 주로 이런 개별 노동법들을 다룹니다. 반면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말하고 이는 노동법 2에서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노동법 1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아우른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부터 짚고 갈게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 5인이란 항상 근로자 5명이 있다는 뜻인데 한 달 평균 인원을 따져서 계산해요. 다만 작은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5인 미만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제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같은 규정이라든가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연차 유급 휴가 제도,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부당해고 구제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직원이 4명인 아주 작은 회사에서는 법으로 야근 수당이나 연차 휴가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못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해고 제도, 30일 전 예고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돼요. 이를테면 직원 1명만 있어도 임금은 제때 지급해야 하고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통보 못했으면 한 달치 월급을 주어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런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무엇일까요? 노동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근로자인데 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정의가 중요해요. 법에서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문장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니 판례 법원 판결의 기준을 이야기해 볼게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란 어떤 사업의 조직 내에서 사용자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핵심 요소는 사용 종속성이에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근무 시간, 업무 내용을 통제받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보통 근로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정해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하고 업무 지시를 이행하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당연히 근로자겠죠. 하지만 현실에는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최근 10여년간 시험에서도 즐겨 다루는 주제인데요.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인 사례들이 종종 출제됩니다. 예컨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겉으로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처럼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통제를 받고 그 회사에 주로 의존해 일한다면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어요.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재와 수업 방식을 정하고 일정 관리도 회사가 하고 있다면 비록 개인 사업 소득자로 처리됐어도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나 자기 사업으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겠죠. 결국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전속성, 하나의 회사에 전적으로 속했는지
보수의 의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물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가령 개인 택시 운전기사나 개인 과외교사는 스스로 영업을 하는 거니 근로자가 아니지만 회사 소속 버스기사나 학원 강사는 근로자겠죠. 이처럼 사례를 떠올리며 근로자의 개념을 이해해 두세요. 다음은 사용자, 즉 회사 측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돼 있어요. 쉽게 말해 회사를 실제 운영하거나 인사노무 권한을 가진 책임자는 모두 노동법상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인사부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원들을 지휘하는 관리직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정의가 있냐 하면 노동법상 의무 위반 시 처벌이나 책임을 물을 때 법인회사뿐 아니라 실제 책임 있는 사람에게도 지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시 회사 대표나 담당 임원이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노동법상 여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근로계약서겠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비슷하지만 노동법에 의해 특별한 요건과 제한이 붙어요. 첫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해요. 구두로 월급은 200만 원이고 주 5일 근무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약속과 다르다 분쟁이 생기지 않겠죠. 법으로도 이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계약서를 안 주면 사용자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식으로 물을 수 있으니 임금, 임금의 구성과 계산, 지급 시기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같은 기본 조건들은 꼭 문서로 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의 기간도 중요한데요. 근로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무기계약직, 정규직, 기간을 정하면 보통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이라고 하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정함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용자 마음대로 6개월만 쓰고 버려야지 이렇게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을 정한 계약을 남용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이와 관련된 게 뒤에 따로 설명할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인데 미리 언급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직을 쓰면 안 되고 2년 초과 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 특별한 경우 아니면 2년 넘게 계약직을 계속 연장해 쓰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은 몇 년인가 이런 식으로 단골로 나오죠. 예외로 프로젝트성 업무 등은 2년 넘어도 될 수 있지만 원칙은 2년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단계에서는 기간도 명확히 정해주어야 하고 함부로 갱신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요. 또 하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흔히 놓치기 쉬운 법적 제한들이 있어요. 회사가 마음대로 넣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위약예정 금지와 전차금 상계 제한입니다. 이름이 좀 낯선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위약예정이라는 건 근로자가 나중에 계약을 어기면 예를 들어 얼마 못 일하고 그만두면 일정한 금액을 배상한다는 식의 약속을 미리 해두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우리 회사 2년은 일한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500만 원 물어내라는 각서를 써라 이런 걸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에서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약정은 무효예요. 이렇게 해놔야 근로자가 사정이 있어 그만두고 싶어도 거액의 배상 부담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는 계약 조항은? 같은 문제로 위약금 조항을 골라내게 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전차금 상계는 옛날에 노동자에게 돈을 미리 빌려주고 나중에 임금으로 갚게 하면서 이자까지 붙이고 그랬던 것에서 유래한 개념인데요. 요즘도 회사가 직원에게 선금이나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근로기준법 2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빚을 지게 하고 그걸 갚는다며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해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회사에 빚이 있다고 월급을 하나도 안 주고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임금 지급 시 빚과 상계 맞비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폭리를 취하는 전차금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진 빚과 임금을 퉁치자고 약정해도 법적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그런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임금은 기본 생활비라 마음대로 깎거나 가져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알아둘 게 수습기간, 시용기간이에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바로 정식 직원으로 확정하기보다 몇 개월 수습, 프로베이션을 두는 경우 많죠. 법적으로 수습 자체는 허용되지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 대부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해고 제도와 관련해서 예외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35조에서 계속 근로한 지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해고해고 규정, 30일 전 예고 또는 한 달치 임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수습 3개월 이내면 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었고 이 조항이 수습기간 해고를 예외로 둔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2019년 이제는 수습이라도 3개월 이상 넘으면 해고 예고해야 한다로 명확해진 거죠. 즉 입사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은 해고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지만 3개월을 넘기면 수습이든 아니든 해고 예고해야 합니다. 시험에 이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는 건 가능한데 첫 3개월 월급의 90%만 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함은 물론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이라도 3개월 초과하면 최저임금 100% 적용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은 일부 감액 적용을 허용하지만 예외 조건이 붙어요. 이건 뒤에 최저임금 이야기할 때 다시 간단히 언급할게요. 취업규칙도 근로계약과 연결해서 알아둬야 해요. 취업규칙이란 회사의 내부 근로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의 규칙이니까 일종의 사규인데 노동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꼭 작성해서 갖추도록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해요.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들을 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업무 시작과 끝 시간, 휴게 시간, 휴일, 임금의 계산 지급 방법, 승진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 복무 규율 등등이 망라되죠. 이런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라면 개별 근로계약을 일일이 자세히 쓰지 않아도 취업규칙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 기준이 적용돼요. 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를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를 1년에 15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20일 준다고 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서 내용 20일이 우선하고 만약 반대로 계약서에 10일로 적었다면 그건 법에 정한 최소 15일보다 적으니 무효, 대신 최소 15일은 보장됩니다. 이 원리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노동관계에서는 항상 더 유리한 조건을 택할 수 있거든요. mate. 취업규칙은 일단 만들면 끝이 아니라 변경도 있을 수 있죠. 회사 사정이 바뀌면 규칙을 고치기도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불리한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줄인다거나 임금체계를 계약한다거나 하는 건 근로자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으로 못 바꿉니다. 만약 동의도 안 받고 함부로 취업규칙을 고쳐서 근로조건을 낮추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서 원래 조건이 유지돼요. 시험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요건을 묻는다거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 효력은 같은 문제로 나오곤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꼭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늘린다든지 임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건 근로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은 최소 기준이 법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고 그보다 나쁜 건 무효, 더 좋은 건 개별로 약정 가능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은 법과 노사합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니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임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금은 근로자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시험에서도 매년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임금의 정의부터 보면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돈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월급이든 시급이든 성과급이든 수당이든 명칭과 상관없이 일한 대가면 임금입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 급여, 출장비, 식대 등 실제 들어간 비용 보전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봐요. 시험에서는 임금의 범위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을 수 있어요. 예컨대 퇴직금은 퇴직 후 받는 거라서 근로의 대가라기보단 근속 보상이라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별도 법으로 다루죠. 또 경조사비나 실비 변상비 같은 건 임금이 아니에요. 반면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다 임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 임금의 지급 원칙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통화로 직접 지급의 원칙이에요.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지 쿠폰이나 물건으로 대신 준다거나 제3자에게 대신 준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하니 그건 괜찮습니다. 통화 지급으로 봐요. 둘째, 전액 지급의 원칙. 법적으로 허용된 공제 외에는 임금에서 함부로 까고 주면 안 돼요. 세금, 사회보험료, 노조조합비 같은 법령 또는 근로자가 동의한 공제 항목 빼고는 임금에서 미리 떼어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물건을 망가뜨렸다 해서 그 변상액을 월급에서 그냥 공제해버리면 안 되고 나중에 별도로 받아야 해요. 셋째,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일정한 주기마다 정해진 날에 줘야 해요. 보통 한 달 단위로 월급일을 정해놓죠. 법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넷째, 임금은 지불 기일이 지나치게 늦으면 안 된다는 건데 임금 지급 기일을 약속한 날에서 14일 이내로 지체하면 안 됩니다. 임금 체불을 막으려는 취지죠. 임금 파트에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심화 주제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이건 임금의 두 가지 산정 기준인데 쓰임새가 달라요.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기본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식대나 교통비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좀 까다롭지만 쉽게 말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 반면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액을 뜻해요. 법에서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즉, 최근 3개월치 임금을 합해서 3개월 일수, 보통 90일로 나눈 하루치 평균임금이 나오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언제 쓰이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 야간근로 수당 등의 계산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이니까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계산에 쓰입니다. 예컨대 퇴직할 때 퇴직금은 1년 일했으면 평균임금 31분 이상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만약 회사 잘못으로 일 못하게 돼서 휴업수당을 주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통상임금 대 평균임금 개념을 묻거나 어떤 상황에 통상임금을 쓰는지 평균임금을 쓰는지 구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그러면 통상임금을 고르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은? 물으면 평균임금을 골라야 하는 식이죠. 두 개념 혼동하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 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 참고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법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통상임금만큼은 쳐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과급이 엄청 나와서 최근 3개월 임금이 높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최근에 무급휴가가 있었거나 해서 3개월치 임금이 적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때는 통상임금 수준으로 올려서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임금의 종류 중에 가산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법정 가산임금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휴일수당, 심야근로수당 이런 것들이죠.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야간근로 밤 10시 물결표 다음날 6시 사이에도 50% 가산, 휴일근로 법정 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도 50% 가산을 규정합니다. 이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직원의 통상임금 시간당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할 때 하루 2시간 연장 근로를 했다면 그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만 원의 150%인 시간당 1만 5천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늦은 밤에 일했다면 마찬가지로 추가 50% 붙고요. 만약 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휴일에도 원래 쉬어야 하는데 일했으니 50% 가산이 됩니다. 그럼 휴일에 8시간 일했다? 원래 그 8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에 속하진 않지만 휴일이라서 일한 거니까 8시간 분에 대해 150% 임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휴일에 8시간 넘어서 2시간 더 했다? 그러면 그 2시간은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이니 50% 플러스 50%가 중복되어 100% 가산, 즉 시간당 2배 임금을 받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가산이 중복될 땐 합산됩니다. 그래서 휴일 야간에 연장 근로를 했다면 3중으로 얹어줘야 할 수도 있겠죠. 실무에선 그렇게까지 일하게 두면 안 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법정 가산수당 50%라는 숫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몇 퍼센트 더 주나 물어볼 수 있으니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이라고 기억하세요. 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해마다 모든 산업의 최소임금 수준을 정해놓습니다. 사용자라면 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지 그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근로자 보호의 기본이니까요. 2024년도 기준으로는 시간당 9,860원이 최저임금인데 시험에서는 액수를 외우라고 하진 않고 최저임금 제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만약 그보다 적은 임금을 계약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했다가 적발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요. 최저임금 산정할 때 임금에 뭐가 포함되는지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세부적인 건 복잡하지만 기본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월 시간 임금 총액에서 일부 수당을 뺀 것입니다. 예컨대 매달 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은 포함하지만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 등 법정 가산임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의 일부 등은 최저임금 비교 시 제외하거나 일정 부분만 포함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2019년쯤 법이 개정되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어느 정도 포함하도록 바뀌었는데 세부 사항보다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시험 기출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임금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정답은 흔히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이나 식대, 차비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고르게 하죠. 어쨌든 핵심은 어떤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예외 대상도 있는데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아까 언급했지만 입사 후 3개월 이내이고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낮게 줄 수 있도록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경우 정상 지급해요. 또 영세사업의 가족 종사자나 가사 사용인 가정부 등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기도 했죠. 최근에는 이런 적용 제외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임금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시간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 주 5일 제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토일 쉬는 형태를 법에 녹여놓은 거죠. 예전에는 법의 주 44시간, 토요일 반나 근무였다가 단계적으로 40시간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 52시간 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뭘까요? 바로 연장근로 한도를 포함한 최대치를 말하는 겁니다. 법에는 일주일에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주 40시간 플러스 연장 12시간은 52시간. 이게 소위 주 52시간 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근로 40시간 넘게 시키려면 초과는 12시간 내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이 규정은 2018년 개정돼서 52시간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었고 아마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최신 경향으로 자주 다뤄질 겁니다. 여기서 연장 근로를 시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해요. 무조건 회사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합의를 해야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사가 야근하고 가하면 부득이하긴 하지만 법적 형식으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 근로 밤 10시 물결표 6시나 휴일 근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동의사항입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중요한 토픽이에요. 요즘 변화 추세이기도 하고 시험에도 언급될 수 있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많이 하고 적을 때 적게 해서 일정 기간 평균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이 주 단위 탄력제를 하면 첫째 주에 48시간이라고 둘째 주에 32시간이라면 이 주 평균 40이니까 법 위반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주 이내 탄력제는 그냥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가능하고 3개월 이내 탄력제는 요건이 좀 더 복잡하게 서면 합의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6개월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했는데 노사 합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부 수치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되지만 탄력 근로제는 어떤 주는 많이, 어떤 주는 적게 일해서 평균 40시간이라는 컨셉과 최대 단위 기간 6개월 현재 정도만 알아두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연구직이나 IT 개발직처럼 근로시간 관리가 자율적인 분야에 쓰이는 제도인데요. 1개월 이내 특정 전문직은 3개월의 정상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 정해놓으면 근로자가 매일 몇 시간 일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를테면 한 달간 160시간만 일하면 되도록 하고 어떤 주는 20시간, 다른 주는 50시간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는 식이죠. 총량만 지키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주 52시간을 아주 넘도록 방치하진 않고 보통은 일주 50이나 64시간 등 한도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선택근로제의 간도를 쯤에 총량 관리 개별 일은 자율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또 재량근로시간제라는 것도 있어요. 연구개발직처럼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간주근로시간을 정해놓으면 출퇴근을 엄격히 안 따져도 그 정해진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연구원들은 알아서 일하지만 하루 8시간 한 걸로 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는 최근 노동유연화하도록 뉴스에도 나오니 한 번쯤 들어두세요. 시험에도 다음 중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하면 휴게시간, 쉬는 시간도 같이 생각해야 해요. 법정 근로시간 중간에는 반드시 쉬게 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4시간마다 최소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휴게시간을 주긴 줬는데 사실상 일하게 시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시간을 줬는데 식사하면서도 전화 받고 업무 지시하면 그건 제대로 쉰 게 아니죠.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주일의 평균 일요 이상은 유급으로 쉬는 날을 주라는 거예요. 흔히 주말 일요일을 쉬게 하잖아요. 그게 주휴일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 모두 출근하면 그 다음에 오는 휴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준다는 겁니다. 만약 결근이 있으면 유급이 안 되죠. 쉬는 건 쉬지만 임금을 안 줄 수 있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 주 5일 제 회사 다니면 일요일은 월급도 나오면서 쉬는 날인 거죠. 보통 일요일 또는 법적으로 토요일은 원래 근무일 아니니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이 유급 주휴일은 일주일에 1일 이상이어야 하고 보통 5일 제면 일요일 하나, 6일 제면 일요일 하나, 4일 제라면 그래도 하나는 줘야 합니다. 그래서 4일 일하고 3일 쉰다면 그중 하루는 유급 주휴로 쳐요. 그리고 주휴일 외에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최근 변화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노동법상 공휴일, 설날, 광복절 등은 민간기업의 의무휴일이 아니었는데 2018년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 추석, 어린이날, 3일, 절 등도 쉬면서 월급 나옵니다.
아주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겠지만요. 그러니 요즘 시험에는 이제는 공휴일도 법정 휴일이다 라는 점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지만 중요한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제도를 살펴볼게요. 연차휴가는 1년에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휴가를 규정하는데요. 일단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 1년이라는 것은 입사 후 1년 동안 쭉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하고 또한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근이 너무 많으면 15일을 다 안 주겠다는 거죠. 1년간 근무,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해에 15일의 휴가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첫 1년 동안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련된 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별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이 안 된 직원에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일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입사 첫 해에는 매달 개근하면 한 달 쉬게 한다는 겁니다. 12달 내내 개근하면 최대 11일 또는 10일 정도 쌓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예전에는 첫 해에 이렇게 휴가를 쓰면 다음해 15일에 섭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차에 쓴 휴가가 2년차 15일에 포함되던 제도가 있었는데 2017년법 개정으로 지금은 1년차 사용 휴가를 2년차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건 최근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예요. 즉, 이제는 1년차 최대 11일 플러스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일은 입사 2년차에는 총 최대 26일의 휴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1년차에 5일 썼으면 2년차엔 15에서 오는 10일만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15일 다 주는 거예요. 신입사원의 휴가권을 늘려준 거죠. 연차휴가는 이렇게 발생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어요. 시기 변경권. 하지만 아예 안 주면 안 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년차에 안 쓰면 2년차 끝나면 사라짐. 그래서 보통 연차는 다 쓰라고 하거나 못 쓰면 돈으로 보상, 연차 수당해주죠. 실제 법으로는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회사가 휴가 쓰세요 했다가 근로자가 안 쓰면 그냥 소멸되고 돈 보상 안 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보상하곤 합니다. 어쨌든 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미사용 시 수당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특히 퇴직 시 안 쓴 연차 있으면 일할 개선하여 수당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납니다. 처음 1년 지나면 15일로 시작해서 그 후 계속 근로 3년 이상일 때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요. 그래서 3년 근속하면 15 플러스 1은 16일, 5년 근속 17일, 7년 18일.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25일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공식이에요. 1년 15일, 그 후 2년에 1일씩 가산, 단 최대 25일. 예외, 만약 근로자가 그 해 80% 미만 출근, 결근이 많음하면 원래 15일 주는 걸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예 휴가가 없는 건 아니고 개근 월수만큼 월별 1일씩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주로 1년 미만에 해당하지만 1년 넘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첫 해 외에는 다들 80% 이상은 일하니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 연차휴가 부분은 계산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년차에 개근하여 11일 사용하고 2년차에도 개근한 A는 2년차 말 시점에 몇 일의 연차휴가가 남는가?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거든요. 답은 2년차 발생 15일 중 2년차에 사용한 만큼 빼고 남은 일수 구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죠. 변화된 법에 따라 풀어야 하니 연차휴가 부여 체계를 꼭 이해하세요. 연차휴가 외에도 법정 휴가들이 더 있습니다. 산전후유가 출산휴가가 대표적이죠.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합해서 90일 다태아일 때 120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흔히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이렇게 나누지만 사정에 따라 출산 전 30일, 후 60일로도 쓸 수 있고 어쨌든 총 90일은 보장됩니다. 그 기간은 유급휴가예요.
다만 모든 급여를 회사가 다 주는 건 아니고 보통 출산휴가급여라는 이름으로 정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 부분을 지급합니다. 최초 61분 정도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가 상환해주는 구조였는데 최근엔 거의 전액 정부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출산휴가 기간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과 출산 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특별 보호 규정이 있죠. 출산휴가 중이거나 막 끝나서 몸 추스르는 기간에 함부로 해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될 만큼 강력히 보호합니다. 시험의 다음 중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은? 이런 게 나오면 산전후유가 기간과 그 후 30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소스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어요. 예전에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 출산 시 3일, 5일 이렇게 주다가 지금은 법정 10일 유급 휴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긴 하지만 노동법 1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같이 말씀드려요. 남편에게 아기 낳았을 때 열흘간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확대된 거라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부모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쓰는 것도 요즘은 가능해졌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무급인데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라는 걸 지급해줍니다. 직장 복귀를 촉진하려고 처음 몇 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정도 주다가 이후 50% 등 차등 지급하는데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 어느 정도 소득 보전이 된다 정도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는 원직 복귀가 원칙이고 불이익 처우를 해선 안 됩니다.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지만 노동법 1필수 내용이에요. 시험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 답 1년. 육아휴직은 만 몇 세 이하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한가? 답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향으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도 많이 언급되니 이 부분도 챙겨두세요. 또 한 가지, 육아휴직 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한 제도예요. 1년까지 육아휴직과 합쳐 2년까지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죠.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던 부모가 4시간만 일하면서 나머지 4시간은 육아에 쓰도록 하는 건데 이때도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런 내용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음 정도 알아두세요. 그 밖에 법정휴가로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73조. 이건 유급이 아니라서 중소기업에선 눈치 보여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는 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앞서 말한 대로 10일 유급, 가족돌 봄휴직이라는 것도 신설되어 있는데 가족의 질병이나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90일, 한 번에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이 중 10일은 가족돌 봄휴가로 청구 가능이에요. 이건 무급휴직 개념이지만 법으로 권리를 주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도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신설 2020년되었으니 언급만 합니다. 자, 이렇게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까지 쭉 봤습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정 근로시간 8-40과 연장한도 12, 연장, 야간 휴일 수당 50% 가산, 주휴일 1회 유급, 연차휴가, 부여 조건과 일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등입니다. 이 부분들은 문제로 꼭 나오니 숫자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은 근로자 보호제도 중에서도 여성 및 청소년 보호 부분을 간단히 짚겠습니다. 과거 산업사회 초기에는 여성과 미성년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노동법엔 특별히 이들 보호 규정을 넣고 있어요. 우선 여성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이 다 여성 근로자 혹은 가족의 출산에 대한 보호죠. 추가로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도 둡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고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은 시간외 근로 야근을 아예 시키면 안 됩니다. 산모 보호를 위해서예요.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내 여성 근로자가 감단직이 아닌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라 몸이 힘든 경우 1일 2시간 단축 근무 신청하면 회사가 웬만하면 허용해야 해요. 이런 최근 도입된 제도도 있고요. 7호 해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보직, 교육훈련, 임금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해요. 같은 일하면 남녀 임금 차별이 없어야 하고 일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라 하죠. 만약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최근엔 육아휴직 다녀온 남성 직원한테 불이익 줘도 문제가 됩니다. 시험에선 보통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행위 이런 걸 묻겠죠. 답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승진 차별 같은 사례입니다. 청소년, 미성년 근로자. 보호도 중요한데요. 만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의무교육 등 이유가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허가증,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13세 이상은 일부 일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만 15세 이상 물결표 18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위험 유해 업무에 투입 금지예요. 또 야간, 밤 10에서 6이나 휴일 근로도 원칙 금지인데 특별히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로시간도 성인과 달리 하루 7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연장 근로도 최대 1일 1시간, 일주 5시간으로 제한돼요. 이런 세세한 수치까지 기억하긴 어렵겠지만 미성년자 보호 규정들은 성인보다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는 주로 만 13세의 A를 편의점 야간 알바로 채용하려 한다. 옳은지 같은 사례로 나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13세는 취직 인허증 있어야 하고 야간은 안 되고 보호자 동의도 필요하고 다 어긋나요.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9년에 새로 생긴 규정이라 최근 출제 경향에서 아주 핫한 토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해 왕따, 따돌림, 폭언, 과도한 욕설, 모욕, 폭행 등 일터 괴롭힘 전반을 포괄합니다. 예전엔 이런 걸 제재할 법이 없다가 사회적 문제가 커지니 근로기준법에 금지 규정을 넣은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76조의 2 이하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를 해서 사실이면 지체 없이 피해자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힌 가해자에 대해 인사조치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신고를 했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자에게 너 잘못 없는데 괜히 문제 일으켰다고 보복한다면 그건 곧바로 처벌받습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이런 보복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강력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신고자 신상보호, 익명처리 이런 걸 신경 쓰죠. 시험에서는 보통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 혹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물을 거예요. 이를테면 부하 직원에게 매일 폭언을 일삼아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때 사용자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서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징계, 피해자 치료시간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 정답이겠죠.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비교적 최근 도입되어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근로관계의 종료, 특히 해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빠짐없이 나오는 핵심 주제입니다. 회사와 직원의 관계가 언제까지나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해고 등으로 끝날 수 있죠. 노동법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 건데 노동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지 못하게 막아요. 여기서 해고에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해고, 권고사직 강요 등
근로자를 회사 의사로 내보내는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란 뭘까요? 법에 딱 못 박지는 않았지만 주로 근로자에게 심각한 잘못이 있어 업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회사 경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유들을 말해요.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 또는 개인적 미움으로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아니어서 불법 해고, 부당 해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번 지각했다고 바로 해고하거나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갑자기 해고하거나 상사와 성격 안 맞는다고 내보내는 건 다 정당한 이유가 못 돼요. 시험에서도 다음 중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으로 낼 수 있는데 답은 아마도 사소한 사유, 차별적 이유 등이겠죠. 해고 시에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를 즉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게 해고예고제예요. 일방적으로 갑자기 오늘부터 나오지 마 하면 안 되고 최소 한 달 전에 얘기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거나 급하게 해고했으면 그 한 달치 월급이라도 주라는 거죠. 만약 이걸 어기면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1분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아까 수습 3개월 미만 등은 예외라고 했죠. 또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즉시 해고해야 하는 상황은 예고 없이 할 수도 있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 해요. 그리고 해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7조. 구두나 문자로 잘려 이러면 효력이 없어요. 해고는 서면으로 이유와 일자를 명시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통보를 안 하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확립됐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회사들은 반드시 해고장을 쓰죠. 근로자는 그 서면을 받아야 불복 절차도 밟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유도 정당해야 하고 절차, 예고, 서면가 지켜져야 해고가 유효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걸 어기면 부당해고가 되는데 그럼 근로자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제도란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조사와 신문을 거쳐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야, 이 사람 잘못 해고했으니 다시 복직시키고 그동안 못 준 월급 줘라라고 행정청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구제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면 되고 기한은 해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구제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기간 놓치지 말라는 취지죠. 노동위원회, 진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복직명령이 떨어지면 회사는 그걸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근로자가 진호위 결정에 불복해도 마찬가지로 중노위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일단 노동위 결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복직시켜야 하고 그동안 쉬게 한 기간의 월급도 보전해야 합니다. 임금 상당액 지급. 회사가 끝내 복직 안 시키면 강제 집행하거나 실무에서는 적당한 위로금, 퇴직금 더 준다거나 주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 아까도 언급했듯 이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원 4명 인가계에서 잘리면 노동위원회에 못 갑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험에서 상시사 인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해고의 종류 중 하나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일명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하는 경우죠. 단순히 요즘 장사 안 되네, 몇 명 잘라야지 이런 식으로 쉽게 못하고 법에 정해진 요건 4가지를 갖춰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이익 좀 더 내려는 건 안 되고 정말 존폐가 걸렸다든가 구조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해야 합니다. 예, 적자 누적, 사업 부문 폐쇄 등. 둘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원 줄이기 전에 희망퇴직이나 신규 채용 중단, 임금 삭감, 배치 전환 등의 노력을 해봤는지 봅니다. 셋째,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면 안 되고 업무성과나 근속 연수 등 객관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해야 해요. 넷째, 노동자 측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최소 50일 전부터 성실하게 협의하고 해고 통보도 최소 30일 전에는 해야 하죠. 여기 30일 예고는 아까 해고랑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노동청장에게도 신고해야 해요. 이 네 가지를 다 지켜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봐줍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습니다. Ethical System, 정리해고 요건은 시험에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계셔야 해요. 경영상 이유 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식으로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는 단골 주제니까요. 긴박한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 선정, 사전 협의 50일 전 통보, 이 키워드들을 꼭 기억합시다. 해고 이외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할게요. 회사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감봉, 정직, 감급, 견책, 해고 등 징계 종류가 있는데 노동법엔 직접적으로 징계 절차를 상세히 두진 않고 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징계 시 임금감액의 한도는 정하고 있어요. 감급의 제한 조항인데 징계로서 임금을 깎을 경우 1회에 월급의 2분의 1 총액으로 월 임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번 징계로 최대 일당의 50%까지만 깎고 여러 번 징계해도 그달 월급의 10% 넘게는 못 깎는 거예요. 이걸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시험에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의 한도는 하고 물으면 딱 이 숫자를 써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되니 기억하세요. 징계로 벌금 매겨 월급 깎을 때 한도는 한 건당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하, 총액 월급의 10% 이하.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근로계약 때 기간제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상세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추려서 이야기할게요.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파견 근로자 등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입니다. 각각 2007년에 도입된 법이에요. 시험에서 이 법들의 내용을 종종 물어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즉 계약 만료 시 끝나는 직원들을 말하죠. 기간제법의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기간 합산 2년을 넘겨 계약직을 계속 쓰면 2년이 넘는 시점부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쉽게 말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회사로선 2년 안에 계약직을 끝내거나 아니면 2년 넘기면 무기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 자체가 2년 넘기기 어려운 경우, 프로젝트 기간이 딱 정해진 경우, 휴직자 대체 등 일시 사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기술 근로자 등은 예외적으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2년 제한이 엄격해요. 그래서 실제 기업들은 2년 채우기 전에 계약 종료하거나 차라리 초기에 정규직으로 뽑거나 하지. 애매하게 3년 계약직 이런 건 잘 못합니다. 물론 편법도 씁니다만. 이 규정은 워낙 중요해서 시험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설명 같은 걸로 종종 나옵니다. 정답 포인트는 늘 2년입니다. 1년 반? 3년? 이렇게 흔들어도 2년 초과 금지. 잊지 마세요. 다음 단시간 근로자, 즉 파트타임 노동자입니다. 법 정의로는 동일 사업장의 일반적인 소정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예요. 예를 들어 그 회사 정규직들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어떤 직원은 4시간만 일한다면 그 4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죠. 기간제법은 이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단시간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임금은 시간 비례로 계산해서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해야지 시간 적게 일하니 시급도 상대적으로 낮게 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정규직 월급여 200만 원인 회사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파트가 있다면 그에게도 월 100만 원은 줘야 하는 식이죠. 단순히 절반이니까. 그냥 근로시간 비율에 비례한 대우는 해줘야 최소한 차별이 아닌 겁니다. 만약 똑같은 회사 일하면서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만으로 시급도 깎고 승진 기회도 안 주고 복리후생도 제외하면
그것은 차별 대우가 됩니다. 법에서는 그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시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길도 열어놨어요. 기간제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안 준다든지 교육기회 안 준다든지 하면 안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는 그 차별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명령합니다. 시험에서 차별시정제도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같은 걸 물으면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정답 세트죠. 이 제도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있습니다. 이제 파견 근로자 얘기를 해보죠. 근로자 파견이란 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에서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A회사가 파견업체 용역회사이고 B회사가 실제 일시키는 사용사업주죠. 흔히 말하는 도급과 파견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파견은 인력을 보내서 그 사람을 B회사가 지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고, 도급, 하도급은 일의 완성 자체를 맡겨서 A회사가 자기 직원들 관리하며 완성된 결과만 B회사에 제공하는 겁니다. 둘이 헷갈리지만 지휘 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구분합니다. B회사 사용사업주가 일일이 업무 지시하고 관리하면 파견, A회사가 알아서 완수하면 도급이에요. 파견법은 이러한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우선 허가된 파견업체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제한해놨어요.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 일부 전문직이나 승무원, 사무보조 등 허용 직종 32개 정도만 가능합니다. 또한 파견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기간제와 마찬가지로 사용사업주 B회사는 한 명의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자기 회사에서 계속 일시키면 안 돼요. 2년 넘으면 어떻게 되냐? 법에 그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자동 정규직화와 유사한 효과죠. 그래서 파견도 2년 마치면 돌려보내거나 채용하거나 해야 합니다. 불법 파견에 대한 규정도 시험 단골입니다. 만약 파견법을 어기고 금지된 업종에 파견을 했다거나 기간을 넘겼거나 혹은 애초 파견 아닌데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 파견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에 불법으로 파견받아 3년째 쓰고 있었다면 그 노동자는 파견회사가 아니라 실제 일시킨 공장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거나 최소한 고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유명한 사례로 자동차 회사나 발전소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실제론 원청회사에서 지휘받으며 일한 경우 불법 파견이 인정되어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정이 나온 경우들이 있었죠. 또 하나 시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파견과 도급 구분 문제입니다. 어떤 사례를 주고 이게 파견인지 도급인지 묻거나 불법 파견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 등을 물어요. 원청회사가 하청 직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고 작업 지시도 세세히 하면 그건 위장도급으로서 실질은 파견이니 불법입니다. 만약 합법도급이라면 하청업체가 자기 직원들을 알아서 관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건물 청소 용역은 보통 도급인데 만약 건물관리소장이 청소근로자들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면 그건 파견처럼 된 거죠.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도 있어요.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회사에 직접 고용 노동자와 동일 유사 업무를 할 때 불합리하게 처우가 낮으면 차별 시정 신청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건 2022년부터 적용. 그러니까 파견도 동등 대우를 요구할 길이 열렸어요.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언급할게요. 퇴직급여는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별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법 1에서 종종 다룹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죠. 퇴직금은 산정 방법이 1년의 평균 임금 31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2년이면 2달치.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4년 3개월 일했다면 4년은 4개월치, 3개월은 비례 계산해서 주게 됩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에는 못 받고 반드시 퇴직해야 발생해요. 대신 퇴직 전에 중간정산은 특별한 경우 집을 산다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등에는 가능합니다만 원칙은 퇴직 시의 지급입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했지만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연금 가입돼 있어도 최소한 그 퇴직연금 수령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의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의무 없음. 1년 이상은 퇴직 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 지급. 이렇게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죠. 평균 임금 개념이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겁니다. 혹시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이나 임금을 못 주고 문 닫으면 어쩌나 걱정될 텐데 임금채권 보호제도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사업주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청구할 수 있고 또 체불임금 지급보장 제도에 의해 국가가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기도 해요. 소정 요건 하에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 한도로 체당금 지급. 이 부분까지 깊이 들어갈 건 없지만 노동법이 이렇게 근로자의 소중한 임금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와, 정말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달려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총론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 법까지 모조리 다뤘어요. 여러분 혹시 잘 따라오셨나요? 너무 방대한 것 같아도 반복해서 들으면 체계가 잡힐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짚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개념, 사용종속관계 플러스 임금 대가, 누가 근로자인지 판례 기준 이해하기, 학습지 교사 근로자성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원칙 5인 이상 전면 적용, 5인 미만 일부 제외, 연장 휴일수당, 연차, 해고 제한 등 미적용,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임금 근로시간 등 반드시 서면 교부, 근로조건 최저 기준, 법에 못 미치는 계약은 무효, 더 유리한 것은 OK. 위약 금지 조항, 근로계약서에 그만두면 벌금 이런 거 효력 없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임금, 통화로 전액, 매월 1회 이상 지급, 통상임금 대 평균임금 구분, 각 활용처 다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 최저임금, 매년 정함, 그 이상 지급 의무, 법정수당 등은 산입 제외, 근로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주 연장 한도 12시간, 총 52시간,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도 존재, 휴게,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휴일, 주휴일, 주일의 유급,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단계적 확대 완료,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시 15일, 플러스 미만자 월 1일씩, 80% 미만 출근자는 해당 연차 미부여, 월 계금 분만, 1년차 사용분 차감 폐지,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모성 보호, 출산 전후 휴가 90일, 쌍둥이 120일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유급, 육아휴직 최대 1년, 남녀 모두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불이익 금지. 여성 근로시간 제한, 임산부 야간 휴일 근로 동의 필요, 초임산부 시간의 금지 등. 청소년 보호, 15세 미만 취직 금지, 인허증 예외,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 필요. 야간, 휴일 근로 금지, 인가시 가능, 유해 업무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념, 신고 시 사용자의 조사 조치 의무, 피해자,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처벌.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금지. 해고 30일 전 또는 수당 지급, 서면 통지 필수, 부당해고 구제, 3개월 내 노동이 신청 복직 플러스 임금 지급 명령, 5인 미만은 구제 신청 불가, 경영상 이유 해고 요건, 긴박한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선정 기준, 50일 전 협의 및 30일 전 통보, 징계 시 감급 한도, 2회 1일분의 2분의 1 초과 불가, 총액 월급 10% 초과 불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금지,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몇 가지 있음. 단시간 근로자, 차별 대우 금지, 임금 등 시간 비례 지급, 파견 근로, 허용 업무 제한, 최대 2년, 금지 업종이나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 간주, 위장 도급 통한, 불법 파견 금지, 실질 사용사 유죄 시 고용 의무, 퇴직금, 1년 이상 근속자 퇴직 시 평균 임금 31분 이상 지급는 1년당 1개월치 퇴직연금으로 대체 가능하나 최소 금액 보장, 임금 채권 보호, 체당금 등 존재, 오사 유지.